자, 미국 증시에 대한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와서 묶었습니다. 미국 증시 대폭락하면은 그 피해가 우리나라도 오나요? 그 다음에 쓸어 담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요분 누군지 알죠? 요분이 다른 채널에서 비경상소득으로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부자가 늘어났고 유머니 초고소득자가 2년간 시장을 끌고 온 주체로 유동성이 덜 풀렸고 하반기 상승.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미국 증시가 대폭락한다. 이런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세계 경제 위기로 번져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29년이라든가 또 2008년도 마찬가지였고, 이럴 때 미국 증시 대폭락이 일어났었고, 미국 증시만 대폭락한 게 아니라 미국 증시마저 대폭락했기 때문에 각국 증시 역시 같이 대폭락을 만들어냈었다. 항상. 이거는 90년대라고 하면 그렇고 2000년대 터졌죠? 닷컴 버블이.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미국만 폭락한 게 아니라 각국 증시가 대폭락을 했어요. 그럼 그 기회에 쓸어 담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그 여건에 따라서 이게 단순 폭락인지 아니면은 가치에 따라서 올라갔던 것들이 가치가 재조정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써서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이 터졌던 것들은 다시 가치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쓸어 담는 거, 물론 쓸어 담고 그게 이제 가치에 맞게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가치 투자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엄청난 기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고, 대신에 이제 코로나 때 폭락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금방 회복이 되죠. 왜냐면 그것은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 거고, 보통 미국 증시가 대폭락할 때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미국 채권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인하 기조로 갈 때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 미국 증시로 돈이 몰리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지 않으면 미국 채권으로 돈이 몰린다. 뭘 하든 미국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긴 해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어요?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원화 가치랑 달러 가치랑 비교를 했을 때요, 어느 쪽이 세계적으로 통용하기 좋아요? 당연히 달러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 돈을 넣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관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달러로 자본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역사적으로 여러 번 증명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달러로 자본이 이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달러 투자가 들어가는데 미국 증시로 가느냐 채권으로 가느냐,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기엔 사실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기에는 자금이 위험자산으로 몰리죠. 그래서 경제가 좋다 안 좋다 이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한 이유가 거품이 꼈냐 안 꼈냐를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금리 인상한 이유가 사실은 거품 때문이죠. 거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고,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막는 경우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일 경우 보통 그렇게 되죠. 그 거품이 무너지는 것을, 사실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많이 거품이 쌓였고,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거품이 쌓인 것도 아니고 감당 가능한 만큼 빌렸어요.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를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커녕 진짜 조금 올라갔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빌린 모기지 금리는 주담대 영향을 크게 안 받죠. 왜냐면 거기는 진짜로 40년 고정이면 40년 고정이니까. 우리나라는 40년 고정하면 5년 뒤에 갱신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고, 또 한 가지,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도요, 매수일 기준으로 시세를 토대로 보유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막 공시지가니 뭐니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막 집값 올라가면은 보유세 더 내고, 옛날에 싸게 사가지고 나는 여기 내 거주용으로 샀는데 어떤 놈들이 집값 올려가지고 나는 괜히 보유세만 더 내야 돼, 이런 일이 미국에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미국 증시가 대폭락할 때는 미국 증시를 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위기 때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위기 때 사란 이야기로 하는 인간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위기가 와서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걸 사라는 거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고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인간들은 사기꾼들이다. 그러니까 증시가 대폭락하는 시기에는 채권을 사둬야죠. 그리고 증시가 폭락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채권을 팔아서 증시를 사는 게 좋죠, 사실.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부자가 늘어났고 초고소득자가 지난 2년간 시장을 끌고 온 주체들이다 라고 말하는 저분은 저 전망 자체가 틀렸습니다. 지금만 생각해보세요. 미국 주식이 나요? 아니면 한국 부동산이 나요? 유머니 초고소득자가 지난 2년간 시장을 끌고 온 주체들이 아니다. 왜 아니냐? 뭐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가지고 샀을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다 막 하나하나 해가지고 수십 채씩 사서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신규 수요. 그리고 두 번째, 전세 가격. 이게 코로나 때 집중적으로 상승시켰던 이유죠. 왜냐면은 그때는 전세 보증보험도 굉장히 빠방하게 들어갔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전세가가 비싸더라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세 자금 대출이 거의 그 기준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전세 자금 대출 부담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막 전세가를 올려도 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 전세 보증보험의 전세가율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그가 보증할 수 있는데 한계를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뭐 주택금융공사나 저기 SGI 서울보증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허그에 비하면 진짜 미미한 수준인 거고 내주는 수준이 공공기관 부채 중에서 보증 부채로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허그예요.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DSR 산정 들어가죠. 우리은행에서 뭐 8조 위험부채 줄이는 것처럼 지금 DSR 산정을 하는 이유는요, 부실채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산정을 했는데 얘가 부실해질 것 같은 그 자금을 빌려줄까요? 그래야 축소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신규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신규 수요가 집값을 올리느냐. 신규 수요가 갑자기 막 비트코인 팔고 주식 팔아가지고 강남집을 사서 집값을 이끌어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신규 수요가 제일 밑에 들어와가지고 하급지나 중하급지 정도 대출 받아서 사주면서 여기서 팔았던 사람들, 파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돈 붙여가지고 상급지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빠질 때도 하급지부터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그러냐? 여기서 안 팔리니까 결국에는 수요 공급의 문제죠. 그러면은 집값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여기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뭐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그 다음에 아까 뭐 디딤돌, 그 다음에 뭐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이런 대출들을 통해서 신규 수요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규 수요들이 언제 많이 생기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특례가 안 받으면 못 사던 사람들이 특례를 받아서 산 거예요. 이게 2023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2024년에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디딤돌도 7천에서 8천으로 늘렸죠. 그러면요, 요 연봉이 7천 이상에서 8천 이하인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그 신규 수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 9천이나 1억까지 올리지 않았죠. 그러면은 연봉 8천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받아가지고 집 살 사람들은 태반이 작년에 거의 다 샀어요. 신혼부부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생아가 이번에 많이 풀렸죠.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나아진 거 없어요. 신생아가 많이 풀렸죠. 신생아 소득을 1억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신생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작년에 신생아에서 풀린 돈이 제가 알기로 한 3분기까지 한 7조가 풀렸었어요. 이 7조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되냐? 택도 없어요. 왜 저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신생아를 받는 사람이 적냐? 애를 낳아야 되니까. 1억까지 놀렸어요? 애도 낳으면서 소득이 1억, 그 소득이 높아가지고 못 받던 사람들의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영끌이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신규 수요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안 팔려요. 여기서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추고 그래요. 여기서 안 팔리니까 여기를 팔고 들어와야 되는 수요들이 여기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것도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지방은 떨어져도 수도권은 안 떨어진다. 근데 수도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수도권은 떨어져도 서울은 안 떨어진다. 근데 서울도 노도강 이런 데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노도강은 떨어져도 마용성이나 강남은 안 떨어진다. 근데 마용성도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강남은 안 떨어진다. 근데 강남도 막 강동 이런 데 떨어지니까
강남, 서초, 송파는 안 떨어진다. 송파도 떨어지니까 강남, 서초는 안 떨어진다. 그러다가 강남, 대치도국 떨어지니까 압구정은 안 떨어진다. 근데 최근에 토기지 거래 허가제 풀어가지고 호가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꿈틀거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입시킬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게 완화가 된 거랑 완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는 거랑은 달라요. 왜? 완화가 되는 순간에는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신규 수요들이 확 늘어나니까 그 수요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더 완화되는 건 신생아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쪼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작년만큼 정책 대출을 풀 수가 있냐? 작년엔 정책 대출을 많이 풀 수가 있었지만 올해는 그 수준으로 풀 수가 없는 게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하는데 명목 GDP가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명목 GDP 대비로 해가지고 4.7% 이야기가 나왔죠. 올해 지금 3.8%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계적으로 그 경제를 전망하는 그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질 경제 성장률을 1.3%에서 1.2%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1.7% 정도는 예상을 하는데. 그럼 그게 더 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2, 3% 정도 풀라고 했을 때 제가 3% 대충 추산했을 때 22.5조 정도 된다고? 1억 가진 사람이요. 2억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금리 인하돼가지고 3억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서울 집값이 6억이고 경기도 집값이 5억이고 지방 집값이 4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3억 대출 받아서 못 샀는데 4억 돼서 살 수 있어요. 뭐 돈을 더 모은다든가 혹은 대출이 더 많이 풀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5억 6억짜리도 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10억이에요. DSR, 소득에 따른 대출이 나오는데 소득에 따른 대출이 이만큼 안 나와요. 그러니까 DSR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다. 정책 대출은 풀어줄 기금이 없으니까 은행 자체 기금으로 풀어야 되는데 은행 자체 기금이 없다. 그렇게 풀어주면은 과거에는 정책 대출이 일부 도시기금이 부담했기 때문에 은행이 그만큼의 규모를 풀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게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대출이 아닌 경우는 DSR에 적용이 돼가지고 소득 대비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의 한계를 맞이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집의 한도가 있고, 금리 내려가지고 집값 올라간다. 경제가 무너졌어요? 소득이 줄고 있어요, 지금. 내가 돈을 갚을 여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자영업들 돈 못 벌고 있죠.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예요, 지금.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금리는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5.25에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요. 2%까지 내려갔어요. 데드캣 바운스 났고 요때까지는 금리를 다시 올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3%에서 막 2% 이렇게 내릴 때까지 집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 뒤에는 금리 낮추면서 왜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부담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대출 규모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과거랑은 다르다, 지금은. 지금은 비소비 지출, 제가 DSR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DSR이 제대로 적용되면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주택담보대출 평균 차주의 DSR이 60%예요. 정책 자금 대출 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으면은 그 신용대출이 DSR에 걸려서 안 나옵니다. DSR이 뭔지 모르세요? 우회하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게 DSR입니다. 그건 DSR 3단계 때 이미 다 적용이 된 거고, 신용대출 자체가 DSR이 걸리는데 정책 자금 대출 받으면 신용대출이 나올 것 같아요? 공부하고 오세요. 직장 다녀본 사람이면은 그 부담이 어느 정도 큰지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소득자가 시장을 끌고 온 주체들이 아니라 뉴비 유입이 주체였다. 그래서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역대 최다다. 근데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역대 최다라는 소리는요, 이 사람들을 뉴비로 유입시켜가지고 집값을 부양했던 거예요. 게임으로 보시면은 중국 게임 광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진작 이런 서비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300뽑기 드리겠습니다. 300뽑기 해가지고 유입할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거기에 400뽑기로 늘린다고 해서 300뽑기 때도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400뽑기로 늘린다고 해서 들어가겠냐. 300뽑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400뽑기 때 들어올 거라고 후회할 뿐인 거지.
그래서 10건 중에서 4.2건이 생애 최초 매수자가 매입했다. 그 이유는 이게 다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나머지 5.8건 중에서 태반, 한 5건 정도는 그거예요. 이들에게 팔고 갈아타기로 샀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집을 팔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면 소득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 그 집값은요 보편적인 수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특수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보편적인 수요들이 소득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느냐? 그걸 대출을 많이 내줘가지고 그게 불가능하게 만든 그 대출로 인한 소득 상승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 집값을 거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올라서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다라고 하면 저는 거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출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집값이 거품이 생겼던 거고, 지금 그 문제가 되었던 대출 DSR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2014년에 적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부터. 그게 당연히 강력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갭투기, 거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붙여가지고 유동성 거품을 엄청나게 끼워놨기 때문에 지금 소득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넘베오 같은 사이트가 PIR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교는 할 수 있죠. 서울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 PIR이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분이 굉장히 그 스탠스가 좋고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부자가 집값을 끌어올린다? 그렇게 되려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 연간 거래량을 봤을 때요,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가 90만 건, 70만 건, 80만 건 막 이 정도 나와요.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가 막 100만 건 이렇게 나오고. 그렇다는 것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50만 건밖에 안 되죠.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수요 공급의 논리예요. 그들이 공급에 대해서 구라를 쳤을 뿐이지 제가 수요 공급의 논리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수요가 없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그 정도 적어도 한 4, 50만 건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반기에 상승을 이끌어낸다? 아니, 저들이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을 살까요? 아니면은 저기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달러에 투자를 할까요? 그게 답이죠.